처음 말씀드린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당장 내가 딱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네. 시간이 없고 컨텐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,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수학은 절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작가님이 또 네. 외국에서 너무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말 대한민국 만인의 항상 숙제가 이 영어인데요. 네.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네. 이게 그 언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습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앱솔루트한 좀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거에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네.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. 일단 문법책을 사죠. 그 문법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막 단어 이 별도의 책을 막 사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접어가면서 외우는 이런 학습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결국에 모든 공부라는 거는 저는 흥미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결국에 영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재미를 갖지 못하니까 또 학습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네.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영어 공부라는 거는 좀 더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되게 네네네.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스크립트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어떤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가 좀 익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한다든지 요즘 막 미드 같은 거 네, 재밌는 좋은 거 콘텐츠 너무 많죠. 많잖아요.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재미를 가지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가님 혹시 네.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처음 접하게 된 게? 저는 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시키실 때 그런 방식으로 좀 하게 해주셨어요. 네. 그러니까 가서 막 문법 공부만 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영화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러면서 이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초등학교 했었어요. 때부터? 네. 초등학교 때 하고 또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기로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많이 더 그런 식의 학습법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사실 영어는 그냥 언어잖아요. 이제 네.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 접근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영어를 조금 자연스럽게 익히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꼭 많이 부담을 갖지 않고 네. 너무 이렇게 공부하듯이 말고 생활 습관처럼 음.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다라는 게 저는 꽤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.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유튜브에도 그 영어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콘텐츠 너무 많잖아요. 근데 맞아요. 거기 짧은 플러스 알파로 클립으로도. 맞아요. 근데 또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봤는데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면은 내가 따라서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좀 축적이 되다 보면은 저는 언어라는 건 결국 일상 속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축적이 되면은 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없어질 것 같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. 맞아요. 좋은 콘텐츠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콘텐츠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영어는 제가 그렇게 오케이를 하는데 수학은 네. 좀 정말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약간 수포자였거든요. 수포자지만 수학을 엄청 열심히 하나 해도 한계에 약간 부딪히는 수학도 사실 기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시기를 놓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수학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?
근데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조금 네. 진솔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그런 수학이나 그런 숫자적으로 좀 더 성향이 잘 발달된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, 반면에 이제 언어적으로 좀 더 발달이 잘 된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적으로 좀 더 펑션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수리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해야 되냐?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그 수학을 내가 좀 더 못한다라는 거는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, 그 학습 자체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쵸, 네.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이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수학이나 산수에 재미를 갖게끔 유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코딩과 수학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수학 교육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.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도형 같은 거를 그릴 때,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뭐 페이퍼에 쓰고 뭐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잘 되지 않는 게, 그런 걸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컴퓨터 상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더 좋고 또 학습 그런 효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생들 말고 좀 큰 학생들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처음 말씀드린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당장 내가 딱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네. 시간이 없고 컨텐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,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, 이 수학은 절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, 그 한국에서 보면은 수학 교육을 할 때 이 선행학습을 하고 맞아요. 이 진도를 빼는 게 마치 이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했고 해외 교육을 많이 봐왔는데, 해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. 대신에 내가 그 당시에 배우고 있는 콘텐츠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체화를 하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뭐 물론 여러 과목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특히 수학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그런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속도를 내려고 억지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컨텐츠를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가네요. 특히 딱 그 선행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죠. 나는 정말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. 그냥 안 되니까 포기할래. 이런 마음을 갖기 쉽거든요. 근데 적기에 선행학습보다 내가 다 체득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맞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수학도 그러면은 뭐 우리 시대에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문제집 풀고. 맞아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공부하는 방식이 또 다를 것 같아요. 좀 수학 공부에 관련된 컨텐츠나 뭐 유튜브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때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여러 번 보고 막 이런, 그러니까 심지어 유학생들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다시 한국에 와서 막 수학의 정석을 그래요? 공부하고 네.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컨텐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놨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구성들이 나쁜 책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책을 버리고 딴 걸 봐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완벽하게 습득하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런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뭐 인강들 너무 좋은 것들 많고 뭐 컨텐츠 좋은 강의들 많긴 하지만 그건 결국에 아까 뭐 담임 선생님도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나랑 핏이 맞는 그런 강의자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내가 개념을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,
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컨텐츠가 더 뛰어나다,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,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고 중원보원이긴 하지만 그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수학의 정석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저도 네 공부를 해보고 싶네요. 안 할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.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거든요. 네, 이게 네. 그때는 그 학생 때는 어쨌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취미로 이렇게 풀면은 좋지 않을까. 저는 맞아요.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귀신이라는 약간 책을 하루에 한 문제씩 풀게 했어요. 근데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막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이제 못하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는데 부모님도 막히잖아요. 그럼 이제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이렇게 네, 되는 거라서 그때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사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지낸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, 근데 그 10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봐오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포인트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거를 늘 배우고 싶어 하고,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뭔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이런 저희가 현재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,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,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런 거를 지금 또 잘, 네, 맞아요. 보여주는 저는 것 같아요. 경험주의자여서 네. 되게 새로운 게 있으면 약간 깊이는 없지만 파고드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. 네, 맞아요.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국에는 또 아까 처음 메시지로 다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공부에 대한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흥미가 있고. 네.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뭔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미와 흥미라는 게 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강요를 하시거나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.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일어나서 새벽에 먼저 일어나면 책 읽고 뭐 블록 가지고 놀다가 그 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요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님들 헬리콥터 마음처럼 막 다 미리 제시해주고 여기 선택지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그 학습을 하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조금 누리기가 어렵지 않나?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어요. 네, 공감합니다. 네. 어머님들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네. 좋은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진짜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고 대학교까지 그렇게 쭉 마쳤는데 또 국내 대학을 다니는 경우랑 외국 대학을 나오는 경우랑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교육에 대해서 느끼는 바도 네. 좀 개인적으로 경험을 둘 다 해보셨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배움을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도 이제 미국에 있었고 대학교도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배움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 미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시간이나 뭐 수업 시간이나 질문을 하는 거를 망설이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미국 대학교 때 느낀 게 정말 참 애들이 궁금한 게 많구나. 수업이 안 끝나 막. 수업이 안 끝나요.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요. 네.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뭐 그런 투자 스타트업 같은 대표님도 만나면서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. 뭐냐면은 질문을 되게 잘하세요.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그 질문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세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보면은 해외 교육, 미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되는 거예요. 근데 한국 교육에서는 저희 지금
뭐 보면은 막 질문한다 그러면 아, 쟤 왜 이렇게 약간 나대? 약간 이런 소심해지고 분위기가 형성이 네.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질문을 안 하니까 맞아. 이게 사회 나갔을 때 정말 중요한 그 capability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.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는 그 세계 1위와 그 세계 한 10위 정도 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거기에서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버브해서 같이 클래스룸을 이끌어 가느냐, 거기에 더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느냐,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가장 큰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저는 유아 시기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. 아이들은 사실 질문 하나를 하면요. 다 손을 들어요. 막 저요. 막 이렇게. 그리고 아이디어도 너무 넘쳐나고 되게 가끔 귀엽고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겐 다 그런 호기심과 질문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데 맞아요. 이게 어느 순간 왜 질문하는 게 두렵고 내가 손들고 발언하는 게 어려워지는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조금 재미없는 얘기 좀 하면은 이거 너무 재밌어요. 그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의 흐름을 보면은 원래는 저희가 제조업 기반으로 뭔가 성장이 팽창하던 시점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공장에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제조하고 조립하고 이런 시스테매틱하게 뭔가 물건을 잘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빠르게 세상이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,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더해졌을 때 가치가 생기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 제조업만 하는 이 하드웨어만 중요하던 그런 세상에서는 그 이런 교육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예컨대 말을 잘 듣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하지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고 내가 효율적으로. 주어진 구역에서 그쵸 효율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빨리 잘 끝내는 이런 역량들이 중요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 세상이 매우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단순 제조가 더 이상 각광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고 좀 더 뭔가 오픈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내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이런 교육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뭐 좀 네. 재미없는 부연 설명을 아니요. 너무 재밌고 네. 그리고 또 사실 질문하는 능력 자체가 내가 네. 그만큼 사고를 한다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질문을 하면은 거기다 해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네.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질문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맞습니다. 좀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질문하고 또 친절하게 답해주는 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. 네, 저도 질문을 잘하는 방법, 질문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방법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클래식한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칭찬과 격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물론 피곤하시죠. 계속 옆에서 있고 하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답변을 다 일일이 해주고 이러는 게 물론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하는 게 좀 즐겁게끔 만들어주는 가정 환경을 좀 구성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교육자의 몫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 학교에서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도 뭔가 선생님들이 일방향으로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수업 안에서 더 많은 액티비티 같은 활동들을 넣고 또 그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더 질문을 많이 하게끔 하고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, 교육의 구조가 좀 일단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근데 이런 부분은 근데 비단 뭔가 저희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도 더 힘을 맞아. 써주셔야 되는 것 같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질문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기라는 활동을 하거든요. 뭐 동화책을 보고 아니면 무슨 사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할 때 질문을 선택적 질문이 아니라 약간 개방적인 질문을 해요. 네.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
그래서 딱 yes or no가 아니라 정말 엉뚱한 대답이라도 다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열린 질문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공감합니다.